일본 자체가 불안하다라기보다는 네.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균형이 아주 탄탄하게 잘 맞는 거죠. 탄탄하게 균형이 잘 맞는 건데 자꾸 바깥쪽에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큰 유리를 하나 들고 가는 거죠. 정말 간신히 들고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잘 가고 있는데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 바람이 겁나 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위태위태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가 바람이 부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또 우리가 어디 실내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안정감을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핵심은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금리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계속 버티려고 하니까 일본의 물가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유리로 따지면 하도 바람이 부니까 이걸 우리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와 끝났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돌아서는 걸 미국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도 되게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외생 변수가 좀 사라져 주면은 다시 한번 좀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겠죠. 네. 안 사라지면은 길어지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뭔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의 상한을 들어올리는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일본 얘기는 하면 진짜 길거든요. 네. 근데 16년도 9월 달에 간신히 균형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 6년 간신히 안정적으로 해온 건데 네. 이걸 또 뒤집어 엎어야 되나. 그러니까 6년을 진짜 그 혼란스러운 세상을 안정시켜가지고 6년을 조용히 가져왔는데 네. 이게 흔들리니까 이 포지션을 이 포즈를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유리 잡은 포즈를. 뭔가 새로운 예. 창의적인 해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을 독려해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한 건데 이것도 뭐 결국에는 시간을 끌기 위한 데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근원의 문제는 결국엔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 그거는 일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네. 이걸로 제가 자꾸 피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단도직 이걸로 해서 일본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순채권이 엄청난 국가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기를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금융시장의 혼란 아니면 성장의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랐을 때 이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일본의 관리재정 수지라고 해서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을 갖고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자 비용으로 꽤 많은 돈을 내면 그렇죠. 경기 부양을 할 돈이 없어지죠. 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성장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혹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이 파산한다. 뭐 이런 케이스를 상정한다라기보다는 일본의 금융시장 자체의 혼란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나마도 약한 일본의 성장 동력이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약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일본의 위상이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물론 아직도 금융대국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시 재기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도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그러면 이제 1,200원 앞쪽까지 왔는데 네네. 이거는 이 수준에서 유지될까? 이것도 지금 너무 빨리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건가요?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원 환율이 내려오는 속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 원화가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원화를 바라볼 때 저도 엔화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엔화가 보통 100엔에 한 980엔 요 정도 100엔에 980원 요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94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100엔을 살 때 980원을 줘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엔을 살 때 940원을 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강해진 것도 있는데 원화가 워낙 빨리 강해져서 엔화 대비로도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최근에 뉴스들 보면은 엔화가 강해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엔화보다 원화가 더 강세 속도가 빨랐던 겁니다. 위안화보다도 빨랐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통화들 중에서 원화 강세 속도가 유독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약세 속도도 빠르지 않았었어요? 약세 속도도 빠른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시계열을 어떻게 놓고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열을 예를 들어서 딱 요 6개월, 7개월만 놓고 바라보면은 원화의 약세 속도가 되게 빨랐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얘를 시계열을 쫙 넓혀가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 1월로 가면 2010년이요? 예, 2010년도 1월로 가면은 그때 당시에 저기 원 달러 환율이 1,150원 했어요. 지금 1,230원이거든요. 네. 그 이제 올라갈 땐 1,45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 1,440원 이렇게 갔었으니까요.
그럼 한 20-30% 오른 거죠. 1,150원 대비. 네. 그때 당시에 터키 리라화 환율이 네. 1달러에 2리라였어요. 2. 네. 지금 18.7리라입니다. 네. 그리고 터키는- 그때 당시에 브라질이 네. 1달러에 제 기억에 1.5헤알이었어요. 네. 지금 5.5헤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인도 루피아가 30루피 정도 됐거든요. 1달러에. 지금 82루피입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3,000원 가까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원화의 절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가 그때 1달러에 73엔 이랬거든요. 지금 많이 엔화가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130엔. 그러면 원달러로 하면 2,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계열을 놓고 보면은 원화의 안정성은 굉장히 높은 강한 편에 속해요. 우리 원화는. 예. 원화의 안정성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1시간짜리. 네. 아니 근데 지금 아니, 말씀하신 약간- 예. 우리가 네. 저 브라질하고 체급을 이렇게 비교할 만한 경제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만. 터키 그쵸. 좀 불안한 걔네들은 지금 예.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일본 네. 같이 일본- 일본도 체급이 일본도 10년 전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그래도 애가 상태가 이렇게 좀- 좀 약간 장기를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저도 그러니까 우리 흔한 인상은 원화는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는 인상을 좀 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상당히 안정적으로 많이 이머징 있었네요. 통화 전체에서는 거의 가장 탑 레벨에 속해요. 음. 그리고 이제 유로화 대비로도 유로화가 뭐 1유로에 1.4달러 이랬던 게 뭐 0.9까지 내려오고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조금 네. 거기서 궁금해지는 게 네네. 아까 중국 위엔화보다도 우리나라 원화가 더 이렇게 절상 속도가 네, 빨랐죠. 빨랐다고 최근에는. 하셨는데 네. 사실 원화를 조금 그 위엔화의 그 프록시 예, 화폐로 많이 프록시로 생각을 보죠.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원하는 절상 속도가 더 빨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튀어올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중국은 속도 조절이 가능한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 환율 변동 자체가 그렇죠. 변동 환율제가 아니라 자유 변동이 네네. 아니라 관리 네네네. 변동이라서 네. 상하단 뭐 2%, 3%에서 거의 2%에서 막는 것 같아요. 데일리 환율의 변동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나 네. 내리꽂힐 때나 아무래도 속도가 네. 위안화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 변동폭은 작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뭐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위안화의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우리 위안화 절하됐다고는 하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고정 환율제가 바뀐 네.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원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네. 환율이 내려왔던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작년도 10월, 11월에 환율이 1,45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이 환율이 마냥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네. 강달러가 미국한테도 좋은 게 아니다. 이 네네. 모토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G20에서 나와요. 음. 그러면서 이제 상단에 뚜껑을 덮어놓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G20 차원에서 이게 국제 공조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1,370원, 60원 이렇게 찍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터진 거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여 내려오면서 네. 이제 피벗이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1,460원, 50원 요 네. 정도에서 훅 주저앉으면서 1,230원까지 네. 밀어내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올라가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시 정책들을 좀 쓴 게 있어요. 그런 효과들도 같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냐면 결국에 요인은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첫 번째는 상단을 막는 그렇죠. 강달러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네. 라는 게 상단을 막는 첫 번째가 이슈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가 채권 시장,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외환 시장의 변화도 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네. 들어서 연준이 시장의 기대를 꺾어버리게 되면은 환율이 일시적으로는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건 가능한 것 같아요. 환율이 너무 많이 뛴다. 이게 1,450원 이렇게까지 뛰어 올라갈 때는 환율이 내려갈 요인이 없어요. 달러는 무조건 강세거든요. 주변에 어떤 요인도 없어. 그러면 네. 플레이어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요. 심리가. 달러는 하늘로 뛰어 올라가게 쏠려버리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내깔려 놔두면 그냥 하늘까지 로켓처럼 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윗방향으로 올라오는 걸 막아버렸죠. 위로 올라가는 플레이어들도 이제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아 저렇게 갔다가는 이렇게 내리 찍히는구나. 네.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네. 위로 올라갈 때 무서워요. 그렇죠. 옛날처럼 전진을 하지 못해요. 야, 지난번에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맞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선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심리라는 게 양방향의 리스크를 열어버리는 한쪽 방향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달러가 강달러로 될 리스크도 있지만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확 꺾여 내려올 거라는 리스크를 양방향으로 다 열어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환율이
뭐 이렇게 큰 폭 내려간다 아니면은 예전의 레벨을 갖다 막 위로 뛰어 올라간다 이런 것들보다는 일정 레벨에서 좀 가둬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보시는 거예요. 1,200원대에서. 예, 이게 마냥 환율을 밑으로 찍어 누르게 되면은 약달러가 오잖아요. 네.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잡는 두 개의 칼은 한 손에는 고금리, 한 손에는 강달러라는 칼을 휘두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저금리 약달러가 돼버리면 네. 물가가 다시 뛰어오르겠죠. 그래서 마냥 약달러보다도 일정한 레벨,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일정한 레벨일지는 모르겠어요. 적정 레벨의 강달러를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시장이 너무 방만하게 바라보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1,100원대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한번 그 방향성이 너무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밑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마냥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양방향의 리스크를 같이 열어놓고 보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